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치하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드려지는 예배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빔 프로젝트를 설치한 이유는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려고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거대한 메기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의 사진인데, 그렇게 이 사진 자체로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전이 1987년인가 그때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누가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르노빌은 현재 2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고, 이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아이 머리보다 더 큰 혹이 뒤에 생긴 겁니다. 어린아이 목에. 눈이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쪽 근방에.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두 개 붙어서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들은 체르노빌 원전 근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걸을 수가 없대요, 다들. 그래서 남들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위치고, 기어다니거나 굴러다녀야지만이 생존 가능한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한쪽은 발이 이렇게 크고 한쪽은 발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대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ET처럼 외계인처럼 생겼죠. 또 그 근방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린아이는 다리가 3개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르노빌 주변에서 발견된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변형된 동물들, 이게 지렁이랍니다. 이게 지렁이 크기래요. 지렁이 크기가 웬만한 뱀만 왔습니다. 이건 이제 메기 모습인데요. 메기. 체르노빌 근방에서 발견된 쥐라는데요. 몸 안에 새끼를 이렇게 달고 산대요. 이게 쥐의 크기입니다. 지렁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근방에서 발견된 개구리. 다리가 8개가 달렸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어린아이. 요거는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발견된 식물, 원전으로 비롯돼서 변형된 식물. 근데 이 식물 주기는, 인간은 한 생명 주기가 바뀌어지는데 거의 7, 80년이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다시 세대로 전이될 때까지 30년, 20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게, 만약에 25살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근방에서 살던 사람이고 피폭을 세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식을 낳는 기간까지 2년, 3년, 5년 이렇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된 지 벌써 26년 전입니다.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 안에 태어난 아이들,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식물은 그 주기가 짧답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이렇게 차이밖에 없다는데요. 이게 식물들이에요. 방사능 오염으로 변형된 식물들. 토마토에서 싹이 나고요. 해바라기에서 또 해바라기가 나오고요. 이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형돼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오이에서 싹이 나고요. 개구리가 이런 색깔, 그러니까 도저히 보지 못했던 특이한 색깔, 이런 개구리가 가지가 5개 달려서 성장하고요. 이게 고구마인데요. 고구마가 이렇게 뱀처럼 꼬리를 떨어서 이렇게 붙어 있대요. 고추, 딸기, 귤, 이 색깔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딸기, 가지나무에서 토마토처럼 생긴 게 나오고요. 양배추인데 양배추 안에 배추는 없고 저거만 있어요. 내용만, 줄기만.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일일 텐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해바라기, 변형된 해바라기. 예. 고구마, 옥수수, 가지, 꽃. 그다음에 해바라기에 이상한 꽃이 피고, 이게 장미랍니다. 장미 안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났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게 국화겠죠? 국화인데 밑에 벌레처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이게 뭔지 이렇게 변형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심각하게 문제가 뭐냐면 후쿠시마의 폭파가 2011년 3월달에 후쿠시마 원자력이 폭파됐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파된 거에 11배래요. 이 후쿠시마가 방사능 방출이 되는 그 비율이, 세슘이 방출되는 게. 근데 심각한 문제는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에서 다 터졌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뜨거운 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뜨거운 열이 그냥 녹아내려가지고 우라늄이 밑으로 지금 계속 그 땅속으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대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구 내부까지 들어가게 된대요. 그게.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강철로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시멘트로도 할 수가 없대요. 녹아내려서. 현재 기술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물을 다시 물을 부어서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컨테이너에다가 담는데 컨테이너가 한계가 있대요. 그걸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 물이 계속 일본 후쿠시마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는 거죠. 방출되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방사능 유출 후 1년 동안 그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 지도를 예측해서 그린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정확한 어떤 기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방사능 세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동해도 점유가 됐습니다. 남해랑 동해도. 이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3월인데 2012년 3월까지 흩어진 내용이죠. 2012년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년 7월 달에는 더 방대하게 퍼져 있는 거고요. 올해 3월에는 우리나라 서해까지 다 점유가 됐고요.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15년 3월 남북한 전역의 50%가 오염되고요. 미 서부 지역의 45%에서 65%까지 오염이 된답니다. 2016년 3월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55%에서 70%, 그 다음에 미 서부 지역이 65%에서 75%. 2020년에 태평양 전체 70에서 75%의 방사능 오염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요, 세슘이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 피폭이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 생선 요리를 잘 안 해줍니다. 생선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알면서 아이고 또 그건 또 감사할 일이. 명태랑 고등어가요.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명태랑 고등어 90%가 일본산이랍니다. 현재. 근데 국내산이고 일본산이고 의미가 없대요. 왜냐면 명태랑 고등어는요. 우리나라 남해, 동해, 일본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똑같이 일본 해역에 있는 고등어나 명태를 먹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또 오뎅 같은 거예요. 오뎅. 우리나라의 신기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는 현재 원산지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했고요. 일본 자체 내에서 방사능 오염 측정을 불법으로 금지를 시켰대요. 일본 자체 내에서. 만약에 방사능 측정을 하게 돼서 방사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관광 오지 않고 자국민들도 탈출할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해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원산지 표기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산물, 그 수산물에 엄청 1년에 200만 톤인가 일본산이 들어온대요. 일본산. 지금 그 도쿄에서 발견되고 있는 방사능 측정치가 일반 위험치의 100배인가 그런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 기자들이 가가지고 측정하고 하는 그 측정치가. 근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먹이사슬 관계가요.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을 새우가 먹고, 새우는 또 고기들이 먹고, 고기는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그럼 결국은 사람도 다 세슘의 내부 피폭자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일본은 이미 망했답니다. 학자들 견해로 일본은 망했대요, 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는 알고 있는 지식인들, 깨어있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원자핵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탈출한대요. 일본은.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슨.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향후 일본 지진학자가 제가 그 내용을 이 내용인데요. 독일 공영방송 JDF라고 하는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재 후쿠시마의 원자 로가 폭발한 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무엇이냐면 처음에 균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관계자들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부소장을 했던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닥쳐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그런데 지금 이게 후쿠시마 원전 모습인데 사람이 여기를 들어가서 처리를 못한대요.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그냥 치사량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걔네들이 로봇을 잘 만들잖아요. 로봇을 들어서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해서 사진만 찍으려고 그래요. 사진만. 근데 들어가면 다 고장이 났거든요. 그 방사능의 어떤 영향 때문에 뭐가 다 녹는 모양이에요.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찍을 수가 없대요. 미국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로봇을 가지고 들여가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지금 1기, 2기 터지고 3기 터지고 4기에 지금 남아있는 그 우라늄 공이 1300개가 4층인가 5층에 올려져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허물어져 있대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자,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4호기입니다. 4호기 위에 1300개의 그 우라늄 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녹아내리면 막을 방법이 없대요. 현재 과학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1300개라고 나오죠. 4층에 사용이 끝난 연료봉이 1300개가 냉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다 무너진대요. 한 번만 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데 내진 설계가 300에서 400 GAL이에요. 전 그게 무슨 단위인지 몰라요. 그 300에서 400 정도의 GAL에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대진이 한 번 더 온다면 건물은 붕괴되어 버릴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것이냐? 일본에 있는 그
지진학자들, 지진에 관련된 학자들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앞으로 4년 안에 일본 이게 지금 12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면 향후 4년 안에 일본 이 지역의 지진, 수직 강하 지진이래요. 수직 강하 지진. 뭔지 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땅이 그냥 밑으로 꺼져버리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5%입니다. 75%? 이 확률은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지진이 일어난다면 멜트다운, 이 멜트다운이라는 것이 밑으로 계속 가라앉는 우라늄이 녹아서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얘기한대요. 그 현상이 또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도쿄대학 지진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월에. 작년 2월에. 그런데 75%의 확률로 4년 이내에 수도 직하형 지진이 덮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 네, 엄청나게 높은 확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의 흔들림 속도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수년간 1000개 이상 되는 특별 측정기로 측정한 내용이랍니다. 이 도쿄대학 연구소에서 특별한 기계로 1000개 이상의 기계로 측정한 내용.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진 설계의 도입니다. 내진 설계도인데 300에서 450, 450에서 600 최대한 60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계산한 것입니다. 원전을.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규모 지진에 견디는 계산은 원자로의 각 나병기뿐이고 원전의 그 밖의 구조에는 그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진 가속도가 무려 4000GAL까지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된 거에 1000배 정도가, 100배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 일어날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진이죠.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올려져 있는 글들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1, 2, 3, 4호기 안에 있는 모든 원자 봉, 우라늄 봉이 다 멜트다운이 돼가지고 밑으로 다 녹아내리면요,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럼 그 물은 어디 흘러 들어가느냐? 태평양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후쿠시마에 터졌던, 재작년에 터졌던 그것이 지금 오염도 예측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13년, 17년, 15년 그 예측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 태평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참치 한 마리를 방사능 측정을 했는데 그 방사능 측정했더니 후쿠시마에서 측정했던 그 똑같은 수치, 비슷한 수치인지 하여간 그 정도를 그 참치가 갖고 있더라. 근데 그 참치는 북해에서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참치 잡아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향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태평양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세슘에 내부 피폭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체르노빌처럼 2년에서 10년, 20년이 지나면 기형아들을 출산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기형아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쉬쉬하고요. 일본 정부에서 쉬쉬하고요.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 얘기가 올라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손이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제가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후쿠시마 핵사고. 저기 죄송한데 저 뒤에 스피커님 좀 해주실래요? 흰색 색깔. 우리나라 그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인데요. 김익중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을 지내시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그 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한번 이제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과 그 결과를 좀 알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에는 이 원자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자로가 이렇게 일본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한국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좀 다른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cm 두께의 강철로 되어 있고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압력밥솥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나오죠. 그 수증기를 가지고 일로 수증기를 보내서 전기 터빈을 돌립니다. 이 전기 터빈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옛날 기술인데 지금도 쓰입니다. 이 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이 바닷물로 다시 식히면 이 수증기는 물이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끓이고 전기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게 바로 핵발전소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물을 끓이는데 압력을 쫙 가해주면 이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전기발생기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서 여기서 다른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수증기가 나오고 전기 터빈 돌리고 바닷물로 식혀서 물 되면 다시 집어넣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발전소는 그 화력발전소와 똑같습니다. 불을 질러서 물 끓여서 그걸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좀 다른 거는 이 핵연료가 좀 다른 거죠. 이 화력발전소는 되게 석탄을 떼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라늄이라는 걸 뗍니다. 한 4.5m 정도 되는 파이프가 있고 그 파이프 안에 우라늄 펠렛이 주주주주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핵연료 봉입니다. 이 핵연료 봉 수백 다발이 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핵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 연료가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4년 반 후에 이제 이 핵연료를 밖으로 꺼내게 되는데
밖으로 꺼내도 계속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수조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해결료를 고준위 핵폐기물이죠. 이거를 식혀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년 정도 식혀야 됩니다. 10년이나 이 찬물을 부어서 이걸 식힌 후에도 다 끝나진 않습니다. 밖으로 꺼내서 공명식으로 또 한 20년 식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년 정도 식힌 후에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보관만 하면 되는데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이걸 보통 최소 10만 년 잡습니다. 10만 년 동안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이 10만 년 동안 깨지지 않을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인간에게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준위 핵폐기장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개도 만들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준위 핵폐기장을 지금 현재 핀란드가 처음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뭐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경기도만한 그런 바위 덩어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하 500m 정도 파서 거기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뭐 굉장히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1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게 안전할 것이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장은 우리가 지금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다 하더라도 10만 년에서 100만 년 동안 이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후손들에게 굉장히 경제적인 또는 그 안전 문제에서 굉장히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기본적으로는 후손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방식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고라도 좀 안 나면 좋은데요.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었죠.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나니까 원자로에 붙어있는 이 파이프 여기 어딘가가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빠져버렸어요. 또 다른 학자들은 뭐 이것 때문이 아니고 비상 펌프 전기가 나가니까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걸 지금 냉각수가 흐르지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원자로 안에 온도를 식히는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 원자로 온도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500도 이하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3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해결료 봉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펠렛 이것도 전부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물 상태로 이렇게 원자로에 이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거를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멜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결료가 녹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녹아버린 해결료를 담을 그릇이 지구상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원자로가 20cm 두께의 강력한 강철로 되어 있지만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료, 녹아버린 해결료가 밑으로 쭉 흘러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없고 영어로는 멜트스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 보여버렸는데 이 콘크리트도 이거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까지 녹이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차이나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나오냐? 그건 이제 사실은 미국 3마일 섬에서 사고 났을 때 미국 3마일 섬 사고는 경수로, 가학현 경수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구조인데요.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노심용융이 일부 일어났는데 다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잡았고 멜수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농담한 겁니다. 야, 저 해결료 녹았네. 그 다음에 이 원자로 뚫고 내려올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땅을 뚫고 쭉 내려갈 거 아니냐. 그래서 지구 중심을 뚫고 중국으로 나온다. 이렇게 누가 농담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이나 신드롬 이렇게 불렀고요. 그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녹아버린 해결료가 땅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 이걸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냉각수가 빠져버렸고 그것 때문에 원자로 온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 노심 용융이 되어버렸고 멜트스루가 되어버렸고 차이나 신드롬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황을 보시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있는데요. 이 4호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점검 중이었거든요. 그러나 1, 2, 3호기 전체가 100%다 노심 용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액체 상태가 되어버렸고 셋 다 지금 원자로가 뚫려버렸습니다. 즉 멜트스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 다 지금 차이나 신드롬을 진행 중입니다. 땅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양이 얼마인지 온도가 얼마인지 얼마나 깊이 파고 내려갔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진 한 장 찍어볼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이번 핵사고를 일으켰던 그 녹아버린 해결료 사진 한 장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하면 뭐 즉사할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 자랑하던 로봇을 집어넣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로봇이 뭐 즉시 고장이 나버렸죠. 그리고 뭐 미제 로봇을 집어넣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해결료가 얼마나 파고 들어가는지 양이 얼마인지 색깔이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계속 시키긴 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이 물 퍼부으면 이 안에 원자로는 뚫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밑으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 퍼질 텐데요. 이 오염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지하수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쿄전력이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모아도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를 지금 준비를 했지만 그게 지금 꽉 차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바다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염수가 태평양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 진행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뭐 20, 30년 동안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용 해결료 수조 이거 이제 한 10년 동안 여기서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호기, 2호기는 괜찮은데요. 3호기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4호기가 터져버렸습니다. 이 3호기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의 양은 원자로하고 비슷하다고 되어 있고요. 4호기 안에 있었던 거는 원자로의 3배 정도가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료가 손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르노빌 핵사고에 비해서 후쿠시마가 훨씬 더 큰 사고다 이렇게 보는데요. 체르노빌 핵사고는 원자로 하나 터진 겁니다. 사용 해결료 없었어요. 새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의 몇 배냐? 1배, 2배, 3배, 4배, 5, 6, 7배. 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체르노빌의 7배 규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사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료는 PNA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린 논문, 일본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실린 일본의 오염지도입니다. 오염지들이 많이 있지만 후쿠시마 근처만 나오고 전국 지도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쓰는데 후쿠시마가 여기 있고 도쿄가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이 고농도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 때문에 홋카이도의 북쪽 여기가 지금 고농도 오염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서 약 70% 정도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땅이 한번 오염이 되어버리면 이 세슘 이거는 반감기가 30년이거든요. 반감기 한 10번 정도는 지나야 이 오염이 대충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땅이 오염되면 한 300년 정도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 땅의 70%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는 농산물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받는 밥상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2년 동안 근 2년 동안 이 방사능에 오염된 밥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오염된 음식을 얼마 동안 먹어야 되냐? 300년 동안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사능에 의한 피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한 피폭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살던 어디 살든 상관없이 여기 지금 오염이 좀 덜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아도 마찬가지죠. 오염된 지역에서 나온 오염된 음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지금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있다. 피폭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런 거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엄청난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거다. 앞으로 한 300년간 굉장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본의 국군은 한 번의 핵사고로 꺾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본의 운명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 핵사고의 원인이 뭘까 그런 얘기들로 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추천 동영상 올려놓은 게 후쿠시마의 거짓말이에요. 후쿠시마의 거짓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30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거기에서 제작한 거고요. 그거 한번 시청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물론 해산물도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는 아까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서 이 세슘이 반감되는 기간은 30년에 한 번씩 50%씩 반감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이 가야 땅이 회복되는지, 또 음식 같은 경우는 300년이 흘러가야 된대요. 그럼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엄청난 질병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암이 걸리든 백혈병이 걸리든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기형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에서 앞으로 4년 내에 엄청난 지진이 일본에 닥칠 확률이 75%. 그러면 지금 멀쩡한 원자로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늘에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한 내용은요, 봉독한 내용은 일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고 기쁘게 하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래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진짜 내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앞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쫓아야 될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치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치 않으시고 일부만 구원하시는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의 의를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 지은 자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안 받고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그래서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답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사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행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삶은 그러지 못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으로 살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TV 볼 시간은 있고 친구들하고 놀 시간은 있고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뭘로 살죠? 이성으로 삽니다. 이성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합리가 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입술로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삶의 동기는 계속 내 자신이 되는,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것이냐?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말씀과 기도. 왜 그럴까요? 말씀은 진리고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은 먹고 잠은 자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억이 난다.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굶주려갑니다. 내 사랑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런 피폭된 상황, 이 후쿠시마에 오염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앞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오래 가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혹시 더 터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아마 이런 원자폭, 이런 사고 때문에 세슘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결국은 바다 생물 전부가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의 바다 생물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대접 심판 때 바다 생물의 전부의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가 죽어요. 인간도 죽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야,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게요,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셔서 오늘. 그리고 자료들을 한번 동영상 같은 것을 시청을 해보세요. 정부나 일본 정부에서 다 쉬쉬합니다. 가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아도,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도 죽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